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주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48번째, 원자번호 48번 카드뮴입니다. 카드뮴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독성 중금속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신장과 뼈에 오랫동안 축적되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아연과 칼슘의 자리를 가로채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카드뮴의 이야기는 독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가들이 사랑한 가장 선명한 노랑과 빨강, 빛을 다루는 반도체와 레이저, 배터리와 원자로, 심지어 생명체가 이용하는 효소까지 이어집니다. 독이면서 색이고 빛이고 기술이 되는 원소, 카드뮴에 대해 소개합니다. 카드뮴은 은백색의 약간의 푸른빛이 감도는 금속입니다. 그리고 고순도 카드뮴 표면을 본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끈한 금속판과 달리 여러 번 두드려 편 듯 커다란 결정 무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불순물이 적고 천천히 결정화될수록 결정립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자연에서 카드뮴 덩어리를 그대로 만날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뮴은 아연 광석에 따라붙는 대표적인 불순물이기에 카드뮴을 얻기 위해 별도의 거대한 광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카드뮴의 역사 또한 아연의 그림자에서 시작합니다. 카드뮴은 겉보기와 달리 상당히 무른 금속입니다.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이며 녹는 점은 약 321도, 끓는 점도 약 767도에 불과해 금속치고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특징은 카드뮴 막대를 힘줘 구부리면 주석과 마찬가지로 특이한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흔히 주석 울음소리라 부르는 현상과 같은 종류입니다. 정확히는 울음소리라기보다는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생각만큼 큰 소리는 아니지만 금속의 결정 쌍정에 의한 현상입니다. 단순히 결정들이 서로 비벼져서 나는 소리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실제 과정은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굽힘 응력이 가해지면 결정 내부에서 변형 쌍정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성장합니다. 그 순간 저장되어 있던 탄성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방출되면서 어쿠스틱 에미션이 발생하고 금속 자체가 진동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듣는 작은 딱딱 소리는 사실 결정 구조가 순간적으로 재배열되는 소리인 셈입니다. 맹독성 금속인 카드뮴의 발견은 의외로 약에서 시작합니다. 산화아연은 아주 오래전부터 피부에 바르는 의약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산화아연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는 기원전 500년경에 쓰여진 고대 인도의 의학서 차라카 사미타의 약용 기록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독일 하노버의 약재사들이 천연 탄산아연인 칼라민이라 불렸던 다양한 아연 기반 광물을 가열해 산화아연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의약품이니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약품 품질 관리는 정부에서 임명한 의사들에게 맡겨져 있었는데 1817년 요한 롤로프라는 의사는 카를 헤르만의 공장에서 만든 산화아연을 검사하다 미심쩍은 노란색 물질을 발견합니다. 예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색상 변화의 원인으로 흔히 지목되던 철이나 납 오염 여부가 없어 처음에는 비소의 유입을 의심했습니다. 비소가 황화수소 등과 만나면 노란색 황화비소인 오피먼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비소도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란색은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원소의 황화물, 바로 황화 카드뮴이 만든 색이었습니다. 같은 1817년 여러 연구자가 이 수상한 아연 화합물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카를 헤르만과 요한 롤로프가 먼저 이상한 노란 불순물을 발견했죠. 참고로 카를 헤르만은 포타슘과 마그네슘 염, 그리고 염산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헤르마니아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학기업 AECI에 병합되었습니다. 한편 하노버 약재사 총감독관이자 괴팅겐 대학교의 화학 교수 겸 의사 프리드리히 슈트로마이어도 가열하면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탄산아연 시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이 갈색 산화물을 분리해 금속 정련 방식과 같이 탄소와 함께 가열했고 마침내 청회색 금속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원소가 분리된 것입니다.
롤로프, 헤르만, 그리고 슈트로마이어는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연구 결과를 글로 남겼기 때문에 새로운 원소의 발견 공로를 한 명에게 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실질적인 분리 후 원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름을 정착시킨 인물인 슈트로마이어에게 가장 큰 공헌을 돌리고 있습니다. 슈트로마이어는 이 새로운 원소에 카드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어원은 라틴어 카드미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어 카드메이아이며 카드뮴은 연금술 용어로 구리나 황동을 재련하고 아연을 승화시킬 때 용광로 벽면에 쌓이는 아연 산화물을 일컫습니다. 어원은 그리스 테베의 전설적인 건국자 카드모스와 이어집니다. 누이 에우로페를 찾아 나선 카드모스가 용을 죽이고 그 이빨을 땅에 뿌려 병사들을 얻었다는 신화인데 핸드릭 골치우스가 제작한 유화작품 용을 죽이는 카드모스에서 그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용을 죽인 인물의 이름이 남겨진 테베가 아연 광석 생산의 핵심이었기에 새로운 금속 이름까지 연결된 셈입니다. 이들 외에도 할레의 카를 마이스너나 베를린의 카를 카르스텐이라는 두 명의 다른 독일인 과학자도 같은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으며 이듬해 카드뮴을 발견했다 발표합니다. 카르스텐은 이 물질을 모과 열매의 노란색인 멜리뮴이라 부를 것을 제안했고 루드비 비렐름 길버트는 자신이 편집한 아날랜드어 피직스에서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의 제3번 소행성 주노의 이름을 따 주노뮴이라는 이름을 제안했었습니다. 새로운 금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클루제와 스타베로는 전년도에 사망한 독일 화학자 마르틴 하인리히 클라프로트 이름을 따서 클라프로티움이라는 이름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결론은 슈트로마이어의 카드뮴이었습니다. 금속에서 출토되지 않는다면 자연에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광물은 섬아연석입니다. 화학식은 징크 설파이드지만 카드뮴이 아연 자리에 소량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탄산아연 광물인 스미소나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드뮴이 함께 발견됩니다. 카드뮴 자체가 주 성분인 광물로는 황화 카드뮴인 그리노카이트가 희귀 광물로 유명합니다. 결국 산업적으로 얻는 카드뮴의 대부분은 아연, 납, 구리광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수되며 독립적인 광산을 갖지 못하고 다른 금속의 생산량에 운명을 맡긴 원소라는 점도 카드뮴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카드뮴과 아연의 인연은 이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카드뮴의 어원이 된 카드모스가 아연을 처음 발견하고 재련 과정에서 구리에 금빛을 더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전설까지 전해지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아연을 독립된 금속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아연을 함유한 광속인 카드미아를 구리와 함께 가열하면 금빛의 황동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플리니우스도 카드미아를 이용해 구리를 황금빛의 오리칼쿰으로 만드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순수한 구리는 붉은 빛을 띱니다. 여기에 아연을 섞으면 우리가 잘 아는 금빛에 가까운 황동으로 변하죠. 카드뮴을 섞어도 구리의 반사 스펙트럼과 밴드 구조가 바뀌면서 붉은색이 주황색이나 황금빛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금속의 색은 단순히 원래 그런 색이 아니라 전자가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어떤 빛을 반사하는지의 결과입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에서 생각해볼 문장이 하나 있다면 아연이 있는 곳에는 카드뮴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연 광석뿐 아니라 아연을 대량으로 다루는 산업에서도 카드뮴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후에 살펴볼 환경 노출과 독성 문제도 상당 부분 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카드뮴 광석은 아마추어 지질학자이기도 했던 그리녹경 찰스 캐스카트의 영지에서 발견되어 그의 이름을 따 그리노카이트라고 부르게 되지만 그리노카이트는 지금도 희귀합니다. 결국 상업적인 카드뮴은 여전히 아연과 납 광석에서 회수됩니다. 이 때문에 세계 카드뮴 생산량은 카드뮴이 어디에 많이 묻혀 있는가 보다 어느 나라가 아연을 얼마나 많이 재련하는가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2001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카드뮴 생산량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며 카드뮴 생산 1위를 기록했고 한국과 일본이 그 뒤를 바짝 쫓습니다. 이제 원자 수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드뮴은 12족 5주기 원소로 아연과 수은 사이에 위치합니다. 원자 번호 48번으로 핵을 이루는 양성자 개수는 48개이며 가장 흔한 중성자 개수는 66개입니다. 디오비탈이 가득 채워진 원소로 최외곽에는 2개의 전자가 있어 산화를 통해 항상 2+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양이온의 형태로 디오비탈이 가득 찬 전자 구조를 이루기에
보편적인 전이금속처럼 여러 산화수를 자유롭게 오가진 않습니다. 천연 카드뮴으로는 무려 8종류의 동위 원소가 섞여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28.8%를 차지하는 카드뮴 114이며 카드뮴 113과 카드뮴 116는 엄밀히 말하면 방사성 동위 원소지만 반감기가 우주의 나이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길어 사실상 안정 동위 원소처럼 취급합니다. 카드뮴의 쓰임새를 알아보기 위해 시작할 지점은 오히려 불안정한 카드뮴 109으로부터입니다. 카드뮴의 흥미로운 사용 분야 중 하나는 X선 형광 분석을 위한 방사선원인데 여기 방금 전 등장했던 카드뮴 109이 활용됩니다. 카드뮴 109의 반감기는 약 461일로 너무 짧지도 지나치게 길지도 않습니다. 카드뮴 109는 세라믹 매트에 포함되어 텅스텐 내부에 배치되고 브레이징 처리된 베릴륨 창이 있는 용접된 모넬 캡슐로 밀봉됩니다. 카드뮴 109는 전자 포획을 통해 실버 109으로 붕괴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의 특성 X선이 발생합니다. 대략 22에서 25 킬로 일렉트론 볼트 부근의 실버 K 시리즈 엑스레이와 약 88 킬로 일렉트론 볼트의 감마선을 이용할 수 있어 XRF의 방사선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료에 X선을 쏘면 각 원소가 자신만의 특성 X선을 내놓기 때문에 합금, 광석, 고철, 환경 시료의 조성을 비파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또 다른 동위 원소는 카드뮴 113입니다. 카드뮴 113의 특별한 능력은 느린 중성자, 특히 열중성자를 엄청나게 잘 잡는다는 것입니다. 핵반응에서 이 성질은 뉴트론 캡처 크로스 섹션으로 표현하는데 카드뮴 113는 열중성자 영역에서 매우 큰 값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동위 원소가 혼합되어 있는 천연 카드뮴도 강력한 중성자 흡수제가 됩니다. 과거부터 카드뮴판이나 카드뮴 합금이 원자로의 중성자 제어, 차폐, 중성자 분광 필터에 사용된 이유입니다. 또한 카드뮴은 핵 스핀이 존재하기에 NMR 분석에 적용 가능해 카드뮴 NMR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사용 분야를 알아보고 있지만 여전히 카드뮴의 독성은 중대사항입니다. 자연스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뮴의 사용은 점차 제한된 전문 및 산업 분야로 축소되었으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연간 약 25,600톤의 카드뮴 중 단 3%만이 안료 제조에 사용되며 23%는 니켈 카드뮴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고 무려 57%는 보석과 장신구 제조, 도금에 사용됩니다. 카드뮴은 저가 장신구의 코팅에 사용되어 반짝이는 효과와 더불어 가벼운 가짜 제품의 무게를 진짜처럼 감추는 데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납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납의 독성으로 인한 제한 때문에 카드뮴, 안티모니, 바륨 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보석 장난감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 왔죠. 나사를 비롯해 금속 제품이 녹슬지 않도록 코팅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20세기 전반부터 카드뮴 전기 도금이 활용되었으며 부드럽고 균일하게 도금되며 광택 있는 은백색 표면을 만들 수 있고 철이나 강철의 부식을 막아주는 희생 양극 작용도 가능하기에 카드뮴은 금속 보호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매우 특별한 쓰임새는 카드뮴의 중성자 흡수 능력을 이용한 푸른색 토파즈 보석의 제조입니다. 자연산 토파즈는 무색이거나 옅은 색인 경우가 많지만 방사선을 조사하면 결정 속에 컬러 센터가 생겨 파란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조사할 때 원하는 것은 색 중심을 잘 만드는 빠른 중성자입니다. 반면 느린 열중성자는 토파즈 안에 미량 원소를 활성화해 원하지 않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뛰어난 열중성자 흡수 능력을 갖는 카드뮴을 필터로 사용하면 열중성자를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겠죠. 이로 인해 카드뮴은 푸른 토파즈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드뮴의 화학을 설명하는 가장 친밀한 원소는 황입니다. 황을 좋아하는 2+ 양이온이야말로 카드뮴의 본질이죠. 자연스레 반대되는 또 다른 2-의 음이온과 결합하기 쉬울 텐데 이에 대한 설명은 하드 소프트 애시드 베이스 이론이 도와줍니다. 전자를 건네주고 제공받는 염기와 산의 조합은 작은 크기로 단단한 것끼리 그리고 커다란 직경으로 부드러운 것끼리 선호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주기 원소로 소프트한 금속 양이온인 카드뮴은 반대 전하를 가는 음이온 중 하드한 산소보다는 중간적인 영역에 속한 황과 그보다 큰 셀레늄 및 텔루륨과의 결합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 간단한 한 가지 성질이 카드뮴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연결합니다. 우리 몸은 황이 많은 단백질로 카드뮴을 붙잡아 해독하고, 동시에 카드뮴은 원래 아연이 있어야 할 황 결합 자리를 빼앗아 독성을 만들며, 황화 카드뮴은 아름다운 노란 안료이자 반도체가 됩니다. 독성, 색, 소재가 사실 하나의 화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카드뮴의 독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카드뮴에 노출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식품, 식수, 거주 등과 관련된 섭취, 그리고 흡연, 공장 및 산업, 대기 오염으로 인한 흡입 경로입니다. 이 중 유독 특정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흡연인데, 왜 담배에 대해서만 카드뮴 이야기가 강조되는 걸까요? 담배 잎으로 사용되는 식물, 니코티아나 타바쿰은 토양의 카드뮴을 비교적 잘 흡수하며, 이를 뿌리에만 저장하지 않고 잎까지 적극적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효과가 뛰어나 오히려 카드뮴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파이토리메디에이션 식물로 연구될 정도입니다. 당연히 식물이 카드뮴을 필요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속 상태로는 차이가 명확하지만 생명체가 이용하며 축적되고 독성을 보이는 것은 이온 형태입니다. 문제는 카드뮴2+가 철이나 망가니즈, 아연 이온과 같은 필수 금속과 물리화학적으로 비슷해 생명체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담배가 철이나 아연을 흡수하려고 만든 수용체를 카드뮴이 몰래 이용합니다. 이후 단백질 등을 통해 지상부로 이동하면서 잎에 축적됩니다. 이 운송 단백질의 변이를 일으킨 경우 2%의 축적이 확연히 줄어드는 결과도 실험적으로 목격됩니다. 인산질 비료의 원료인 인외석에도 카드뮴이 불순물로 들어있을 수 있어 농업적으로 추가 공급원이 됩니다. 결국 담배 속 카드뮴은 토양, 비료, 식물의 금속 수성체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카드뮴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못합니다. 가장 큰 노출 경로인 음식은 감자, 곡물, 잎채소를 비롯한 여러 식품에서 검출을 보이는데, 그중 초콜릿, 즉 카카오도 대표적인 축적 작물입니다. 2019년 1월 유럽연합은 초콜릿에 카드뮴 함량 제한을 도입합니다. 이전에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제한이 없었지만 카카오의 카드뮴 축적 효과가 확인되며 기준이 변경된 것이죠. 토양에 존재하는 카드뮴은 카카오나무 뿌리로 흡수되는데, 토양이 산성일수록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카드뮴의 양이 많아집니다. 산성일수록 토양 표면에 붙어있던 카드뮴이 수소 양이온과 경쟁적으로 탈착되어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흡수되는 것은 토양 속 고체에 갇힌 카드뮴이 아닌 토양 내 용액에 존재하거나 쉽게 교환될 수 있는 이온 상태의 식물 활용 가능 카드뮴입니다. 카카오 역시 카드뮴 전용 수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연이나 칼슘 등 필수 금속의 통로를 잘못 이용합니다. 카드뮴 독성은 이렇게 생물의 구별 실패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몸 안에 들어온 카드뮴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킬까요? 카드뮴 독성은 하나의 반응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첫째, 황, 특히 사이올에 강하게 결합합니다. 시스테인과 같은 황 함유 아미노산인 경우가 많죠. 둘째, 아연이나 칼슘처럼 생체에 꼭 필요한 금속과 크기와 전하가 비슷해 그 자리를 흉내내거나 대체합니다. 셋째, 몸은 메탈로사이오네인이라는 황이 풍부한 단백질로 카드뮴을 포획합니다. 처음에는 해독 역할로 쓰이지만 이 단백질이 카드뮴을 신장까지 운반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넷째, 카드뮴은 항산화 시스템과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려 간접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DNA 리페어와 세포 신호 전달을 교란합니다. 카드뮴의 작용은 단순히 하나의 기작이 아닌 여러 방면에서 인체의 중요 작용들을 망가뜨리기에 위험성이 높게 구분되며 심각한 부작용들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먼저 카드뮴은 황을 좋아한다는 말을 분자 수준에서 보겠습니다. 체내 카드뮴은 대부분 카드뮴2+이고 전자 배치는 d 오비탈이 가득 찬 전자 껍질 구조였습니다. 하드 소프트 애시드 베이스 관점에서 소프트한 카드뮴 이온은 시스테인의 사이올이 이온화에 만들어지는 S 도너와 강하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황에 의해 단순히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시스테인이 카드뮴 하나를 둘러싸는 배위 구조도 쉽게 형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카드뮴이 아무 황에나 붙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연이 결합해 있던 황 중심을 치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백질 S4 징크와 같은 구조에서 아연 양이온을 밀어내고 카드뮴 양이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체에 꼭 필요한 아연 단백질이 카드뮴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카드뮴은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독이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금속의 자리를 훔치는 독에 가깝습니다. 이 황친화성을 이용해 우리 몸이 만든 대표적인 방어 체계가 메탈로사이오네인입니다. 메탈로사이오네인은 작은 단백질이지만 시스테인이 아주 많아 금속을 붙잡을 수 있는 황자리가 빽빽합니다. 원래의 목적은 아연과 구리의 항상성을 조절함이지만 카드뮴이 들어오면 우세한 결합력을 바탕으로 징크 메탈로사이오네인의 아연을 밀어내고 카드뮴 메탈로사이오네인을 만들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카드뮴 양이온의 농도를 낮춥니다. 단백질 하나가 카드뮴을 최대 7개 정도까지 잡을 수 있어 초기에는 훌륭한 완충 장치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안정한 카드뮴 메탈로사이오네인 복합체는 혈액을 따라 이동하고 크기가 작아 신장 사구체에서 여과된 뒤 근위세간 세포에 재흡수될 수 있습니다. 간에서는 해독 단백질이었던 메탈로사이오네인이 장기적으로는 카드뮴을 신장으로 배달하는 운반체가 되는 셈입니다. 카드뮴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수십 년에 이를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강한 포획과 느린 배설에 있습니다. 이제 카드뮴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장기 중 하나인 신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레날 프록시마 튜뷸레, 근위세간입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온 카드뮴 메탈로사이오네인은 엔도솜과 라이소솜으로 이동하고 단백질인 메탈로사이오네인이 분해되면 다시 자유로운 카드뮴 양이온이 풀려납니다. 처음에는 세포가 새로운 메탈로사이오네인을 만들어 다시 붙잡을 수 있지만 유입되는 카드뮴이 이 완충 용량을 넘어서는 순간 자유로운 카드뮴 양이온이 증가합니다. 결국 세포막 수송, 미토콘드리아, 효소 기능이 차례로 손상되고 근위세간의 재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카드뮴이 한 번 많이 먹고 바로 쓰러지는 독보다는 오랜 시간 조금씩 쌓이다 특정 장기의 여유를 넘으면 문제가 드러나는 만성 독성 원소인 이유입니다. 아연을 밀어내는 카드뮴의 능력은 DNA와도 연결됩니다. 대표적인 표적은 중심 아연 이온에 의해 안정화된 작고 손가락 모양의 구조적 모티프로 정의되는 조절 단백질의 대규모 패밀리인 징크 핑거 프로테인입니다. 아연 이온 하나가 시스테인과 히스티딘 사이에 들어가 단백질의 작은 접힘 구조를 유지하고 이 구조가 DNA를 인식하거나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게 합니다. 그런데 카드뮴 양이온은 전하와 크기가 비슷하고 황해도 강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아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금속 치환이지만 결합 세기와 구조적 선호가 달라 단백질의 형태와 기능을 바꿉니다. 이런 표적에는 DNA를 RNA로 옮겨 쓰기 위한 전사 인자뿐만 아니라 DNA 리페어에 관여하는 단백질도 포함됩니다. 카드뮴이 직접 DNA를 강하게 변성시키는 전형적인 발암물질은 아니더라도 DNA를 보호하고 고치는 단백질 자체를 망가뜨리면 결과적으로 손상이 축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카드뮴은 아연뿐 아니라 칼슘도 흉내냅니다. 이온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립된 이온에는 명확한 표면이 없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은 직접 측정되는 물리량이라기보다 결정해서 측정한 원자 간 거리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각 이온에 배분한 유효 반지름에 가깝습니다. 고전적이고 단순하지만 배위 환경 반영이 제한적인 폴링, 초기 결정화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던 골드슈미트, 지구화학에서 사용되는 아렌스, 그리고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자 방대한 결정구조 데이터를 배위수, 산화수, 스핀 상태별로 정리하는 셰논 반지름 등으로 구분되는데 셰논 아이오닉 레디어스를 비교하면 배위수 6에서 8 정도의 생체 환경에서 카드뮴과 칼슘의 크기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둘 다 전하가 2+이니 단백질이나 이온 채널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카드뮴 이온은 칼슘이 들어가는 자리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다음에 차이가 드러납니다. 칼슘 양이온은 하드 애시드라 산소 도너에 비교적 빠르게 붙었다 떨어지는 반면 카드뮴 양이온은 더 소프트하고 분극되기 쉬워 황이나 질소 도너가 섞인 자리에서 더 강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전압계폐 칼슘 채널에서는 이 차이가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카드뮴 양이온이 선택성 필터 안으로 들어가지만 너무 강하게 붙어 통과하지 못하고 채널을 막아버립니다. 즉 카드뮴 독성의 묘한 특징은 칼슘처럼 들어오되 칼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독성학에서 카드뮴 독성의 가장 광범위한 공통 메커니즘으로 꼽히는 것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으니
카드뮴은 보편적으로 활성산소종을 발생시키는 다른 방식, 철이 주된 대상으로 등장하는 펜톤 리액션을 직접 일으키는 리독스 액티브 메탈이 아닙니다. 카드뮴 양이온은 전자 껍질이 가득 채워진 구조라 생리적 조건에서 카드뮴 2+와 3+의 산화 환원 순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활성산소종이 늘어나는 것은 간접적인 산화 스트레스 기작입니다. 글루타사이온과 같은 사이올계 항산화 물질을 소모하고 초과산화물 불균등화 효소나 카탈레이스를 포함한 항산화 방어 체계를 교란합니다. 동시에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기에서 전자 누출을 증가시키면 활성산소 생성량이 방어 능력을 넘어섭니다. 결국 막전이가 무너지고 사이토크롬 C가 방출되면 세포 사멸 경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DNA 산화 손상과 지질막 산화도 일으키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카드뮴은 DNA 리페어까지 방해하니 직접적인 파괴 공작보다는 방어벽과 수리공을 동시에 없애는 게릴라전에 가깝습니다. 카드뮴 독성을 역사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사건, 전형적인 공해병으로 배우는 일본의 이타이타이병입니다. 일본어로 아프다는 뜻의 이타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듯 뼈가 너무 약해져 작은 움직임에도 골절이 일어나 환자들이 계속 아프다고 호소한 데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무대는 도야마현 진즈강 유역이었습니다. 상류 광산과 재련 과정에서 나온 카드뮴이 강을 따라 논으로 이동했고 오염된 쌀을 장기간 섭취하면서 주민들의 몸에 축적됐습니다. 카드뮴은 먼저 신장 근위세관을 손상시켜 인상과 칼슘 관련 항상성, 비타민 D 대사를 교란합니다. 그 결과 골연화증과 골다공증이 심해져 뼈가 쉽게 부서집니다. 이타이타이병은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으로 공식 인정됐고 카드뮴을 단순한 산업 부산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리해야 할 환경 독성물질로 보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카드뮴은 다양한 일상적 요소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수 있으며 이후 여러 기작으로 동시에 작용해 신체 기능을 장기적으로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카드뮴의 위험성이 알려진 뒤에도 뜻밖의 사고는 계속됐습니다. 미국 맥도널드가 영화 슈렉 캐릭터를 그린 기념 유리컵을 판매했는데 그림의 일부에 카드뮴계 안료가 사용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고 입에 댈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문제가 커졌고 결국 약 1200만 개의 컵이 대규모 리콜됐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가치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카드뮴이 이렇게 독성 때문에 규제되는 원소라면 도대체 왜 굳이 안료로 사용했을까요? 그냥 안전한 다른 색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부터 카드뮴의 가장 아름답고도 모순적인 얼굴, 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성 금속 안료가 사라진 사례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납입니다. 산화납과 여러 납 화합물은 오랫동안 안료로 사용됐지만 독성이 알려지며 그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연백은 수세기 동안 화가들이 사랑한 흰색이었지만 제조와 사용 과정에서 심각한 납 노출을 만들었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베르나르 기통드 모르보는 연백을 대체할 물질로 산화아연 기반의 아연백을 개발합니다. 19세기 이후 아연백의 사용은 점차 늘어났고 현대 미술의 중요한 흰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에드바르드 뭉크의 절규 역시 아연백이 사용된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카드뮴 안료 역시 쓰였는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카드뮴 옐로우, 오렌지, 레드도 완전히 다른 안료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카드뮴 안료가 가진 성능에 있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약에서 시작된 카드뮴의 발견과 노란빛의 카드뮴 함유 광석들의 공통점에서 찾아볼 수 있듯 황화 카드뮴은 발견 직후부터 안료로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슈트로마이어는 1819년 이미 이 강렬한 노란색을 안료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카드뮴 자체가 너무 희귀하고 비싸 실제 상품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1840년대부터 산업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소량의 카드뮴 옐로우가 화가들에게 공급되기 시작했고 1851년 런던 크리스탈 팰러스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서는 안료회사 윈저 앤 뉴턴이 오로라 옐로우란 이름으로 지금의 카드뮴 옐로우를 선보였습니다. 그 시대의 안정적이고 밝은 노랑에서 빨강 사이의 무기 안료는 생각보다 귀했습니다. 카드뮴 옐로우는 밝고 불투명하고 착색력이 높고 무엇보다 빛에도 비교적 강했습니다. 비싸더라도 화가들이 원하는 이유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카드뮴 안료는 건식 소성이나 습식 침전 등 여러 방법으로 만들 수 있고 결정 구조와 입자 크기, 그리고 공존하는 16족 원소에 따라 색과 안정성도 조절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주철 식기부터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셀레늄을 넣어 카드뮴 설파이드와 카드뮴 셀레나이드 사이의 조성을 만들면 흡수 영역이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고 색은 주황에서 빨강으로 바뀝니다. 붉은 생유리의 제조는 물론이고 자외선을 쬐면 밝게 빛나는 특성까지 생겨 매력적이죠. 이 색은 미술뿐 아니라 고온 플라스틱, 특수 도료, 유리에도 쓰였으며 모스크바 크렘린의 붉은 별 역시 카드뮴과 셀레늄의 광학적 성질을 통해 만들어진 붉은색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안료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벨기에 화가 제임스 앙소르의 1921년 작품 양배추가 있는 정물을 보면 액자에 가려져 있던 카드뮴 옐로우는 여전히 선명한데 수십 년 동안 빛과 공기에 노출된 부분은 크게 흐려졌습니다. 표면에는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의 흰색 또는 반투명한 입자까지 생겼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안료 자체에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빛, 산소, 수분이 함께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화학적으로는 카드뮴 설파이드의 카드뮴이 더 산화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카드뮴은 이미 2+로 더 이상 전자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황화물을 구성하던 2-의 황이 황산화물의 6+의 황으로 산화되며 황산 카드뮴 계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노란 반도체 황화물이 무색에 가까운 황산염으로 바뀌니 그림도 색을 잃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파란 꽃병의 꽃에서는 카드뮴 옐로우의 변색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일부 노란 꽃은 이제 선명한 노란색이 아니라 두껍고 갈라진 회색, 주황색 크러스트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같은 그림의 다른 노란 안료는 상대적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앙소르 작품처럼 카드뮴 설파이드가 산화되면 카드뮴 설페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황산 카드뮴은 물에 비교적 잘 녹습니다. 반 고흐의 그림에는 그 위를 덮은 베니쉬 레이어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동한 카드뮴 2+가 베니쉬의 분해 산물과 다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산 카드뮴의 용해도는 큰 반면 옥살산 카드뮴은 용해도급 상수가 매우 작아 잘 녹지 않습니다. 즉 색이 사라지는 과정은 안료가 산화됐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된 카드뮴이 이동하고 다른 음이온과 침전하면서 표면 구조 자체를 바꾸는 연쇄 반응입니다. 반 고흐의 그림이 안료 연구에 특히 좋은 이유는 그가 자신의 색을 너무나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활동기간 10년 남짓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어떤 물감을 샀고 어떤 색을 어떻게 섞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품 장미의 꽃은 지금 거의 흰색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분홍빛이 강했습니다. 붉은 레이크 피그먼트가 빛에 의해 빠르게 퇴색한 결과이며 어머니 댁에 보관한 17년의 기간 동안 변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를 근처의 붓꽃들판에서도 현재 파랗게 보이는 꽃을 반 고흐는 편지에서 보라색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보라색을 그리기 위해 붉은색과 파란색을 혼합했지만 붉은 성분 유기안료인 코치닐이나 에오신이 사라지고 파란 안료만 남은 것입니다. 반 고흐는 이런 퇴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껍고 강한 색을 쓰려 했습니다. 그림은 꽃처럼 시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화가 자신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편지에 글로 남긴 바 있을 정도입니다. 카드뮴 안료의 변색만 보면 카드뮴이 유난히 나쁜 재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대표 안료들은 대부분 각자의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색 납은 수천 년 동안 사용됐지만 빛과 환경에 따라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반 고흐의 흐린 하늘 아래 밀 이삭에서도 이런 납 안료가 사용되었고 변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해바라기의 노란색 상당 부분은 카드뮴 옐로우가 아닌 크로뮴 옐로우입니다. 이 안료 역시 빛에 노출되며 갈색이나 녹색 쪽으로 변색될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파란 꽃병의 꽃에서 카드뮴 옐로우가 변한 것까지 함께 놓고 본다면 흥미로운 결론이 나옵니다. 안정한 안료란 절대 변하지 않는 물질이 아니라 당시 사용 가능한 대안 중 상대적으로 뛰어난 안정성을 가진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카드뮴 옐로우라도 모두 같은 속도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1907년 작품 여인 아비뇽의 아가씨들 시대를 오래된 사진과 현대 상태로 비교하면 한쪽의 노란 부분은 갈색으로 크게 변했지만 다른 부분은 여전히 선명한 레몬색을 유지합니다.
분석해보니 두 영역 모두 기본적으로 황화 카드뮴 계열 안료였습니다. 차이는 입자였습니다. 변색된 쪽에는 더 작고 결함이 많은 카드뮴 설파이드 나노 입자가 많았고 비교적 안정한 쪽에는 더 큰 결정 입자가 존재했습니다. 표면적이 커지고 결정 결함이 많아지면 산소와 물, 빛이 반응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납니다. 같은 화학식이라도 입자 크기와 결정 품질이 달라지면 수십 년 뒤 그림의 운명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재료화학의 좋은 예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안료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금속판의 산화 반응이나 화학 반응 등을 이용한 과학적 원리가 결합되어 실제적인 색상의 물질들의 우연한 배색과 발현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카드뮴 안료의 유용함이 여전한데 카드뮴 안료가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는 색 자체의 성능입니다. 카드뮴 옐로우와 카드뮴 오렌지, 카드뮴 레드는 채도가 매우 높고 불투명도와 착색력이 뛰어납니다. 다른 색과 섞어도 적은 양으로 강한 색을 만들 수 있고 열과 빛에도 비교적 잘 버팁니다. 특히 성분 조절로 반도체 밴드갭이 조절되며 노랑에서 주황, 빨강까지 색을 정밀하게 이동시킬 수 있음은 단순한 미술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세마이컨덕터 얼로이의 조성을 바꾸어 흡수하는 빛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카드뮴 안료는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고체 안료 상태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다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견뎌야 하는 플라스틱과 세라믹에서도 유기 안료 대신 사용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카드뮴 레드에 포함된 카드뮴 설파이드와 카드뮴 셀레나이드는 반도체입니다. 빛을 흡수하면 전자와 전공이 만들어지고 산소와 물이 존재할 때 광화학적 산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오랫동안 질문이 이어져 왔습니다. 카드뮴 물감을 완전히 없애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제조업체들은 입자와 표면 처리를 조절해 카드뮴 안료의 용해성을 낮추고 노출을 줄여왔습니다. 완성된 전문 미술용 물감과 자유롭게 거동하는 카드뮴 2+ 이온을 동일한 위험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폐수로 흘려보내거나 분말을 흡입하는 상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카드뮴을 쓰지 않는 대체색도 존재하지만 빛에 의한 변색 저항을 뜻하는 내광성에서 카드뮴의 압도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착색력과 색상의 발현 또한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불투명도에서 큰 차이를 보여 뒷면의 색상을 완벽하게 가리고 선명한 색상을 만드는 카드뮴 안료의 특이성을 체감할 수 있죠. 결국 문제는 금속이 들어있으니 무조건 금지 또는 안 녹으니 아무 문제 없다의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물질의 화학적 형태와 노출 경로, 사용 방식, 대체제의 성능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카드뮴은 위험성과 유용성을 분리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원소입니다. 카드뮴의 색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란색 카드뮴 설파이드는 단순한 안료가 아니라 빛을 흡수하는 반도체였습니다. 입자를 아주 작게 만들면 2023년 노벨 화학상의 주제였던 양자점이 되고 크기에 따라 빛의 색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뮴 화합물은 태양전지와 광전자 소자에도 사용되었으니 방금까지 미술관에 있던 원소가 갑자기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 첨단 분야로 이동합니다. 이 전환이 가능한 이유는 카드뮴이 가진 전자 구조와 황, 셀레늄, 텔루륨이라는 칼코젠 원소와 만드는 안정한 반도체 화합물 덕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카드뮴 반도체 가운데 하나가 카드뮴 텔루라이드입니다. 이름을 들어본 적 있더라도 카드뮴의 독성 때문에 이미 사라진 소재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카드뮴 텔루라이드는 지금도 대규모로 사용되는 상용 방막 태양전지 소재입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온에서의 카드뮴 텔루라이드의 다이렉트 밴드 갭은 약 1.45 일렉트론 볼트로 태양광 스펙트럼을 전기로 바꾸기에 매우 유리한 범위에 있습니다. 흡광계수도 커서 실리콘 태양전지처럼 수백 마이크로미터 두께가 필요하지 않고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얇은 층으로도 상당한 빛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소재로 넓은 면적의 방막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드뮴이 독성이 있으니 카드뮴이 들어간 모든 고체가 같은 위험을 갖는다고 단순화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카드뮴 텔루라이드의 장점은 우주에서도 직접 시험됐습니다. 2016년 발사된 알제리의 3U 큐브셋 RSAT-1N에는 초방막 유리 위에 만든 카드뮴 텔루라이드 태양전지가 실렸습니다. 약 1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레디에이션 하드 커버 글래스에 직접 태양전지를 만들어 전체 무게를 크게 줄였습니다.
우주에서는 단순한 변환 효율만큼이나 스페시픽 파워, 즉 중량당 몇 와트의 에너지를 얻는지가 중요합니다. 효율 30%짜리 패널이 5kg이고 효율 20%짜리가 1kg이라면 우주선 전체 설계에서는 후자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 카드뮴 텔루라이드 셀은 실제 궤도에서 전기를 생산하며 3년간 약 17,000회 궤도를 돌았고 뚜렷한 딜레미네이션이나 심각한 전기적 열화 없이 작동했습니다. 카드뮴 텔루라이드는 얇고 가벼울 뿐 아니라 방사성 내성도 기대할 수 있어 우주용 방막 태양전지 후보로 오랫동안 연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뮴 독성은 어떻게 하는가? 독성이 있는 원소와 그 원소를 포함한 고체 소재의 실제 위해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카드뮴과 텔루륨이 결정성 반도체 형태를 이루고 있고 실제 소자에서는 밀봉된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용 중에는 사람이 직접 접촉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주선 외부 솔라 어레이라면 사람이 카드뮴 텔루라이드를 만질 일이 없으니 우주시대에서는 독성은 오히려 덜 중요한 설계 제약일 수도 있습니다. 카드뮴은 직접 빛을 만들어내는 장치에도 사용됐습니다. 바로 헬륨 카드뮴 레이저입니다. 구조는 헬륨 네온 레이저와 비슷한데 관 내부에 헬륨과 카드뮴 증기가 들어있고 카드뮴을 기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 약 250도 정도로 가열합니다. 방전으로 들뜬 헬륨의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가 카드뮴에 에너지를 전달하면 카드뮴의 들뜬 전자 상태에서 방출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방출 파장은 325나노미터의 자외선과 441.6나노미터 부근의 청자색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연속파 자외선 광원을 얻기 어려웠던 시기에 헬륨 카드뮴 레이저는 형광 현미경, 공초점 현미경, 홀로그래피와 분광학에 유용했습니다. 카드뮴의 전자 상태가 이번에는 색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색의 빛을 증폭해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카드뮴의 산업적 성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니켈 카드뮴 배터리입니다. 스웨덴의 발명가 발데마르 융네르는 무겁고 산성 전해질을 사용하는 당시 납산 전지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강염기 기반 알칼리 축전지를 연구했습니다. 니켈 철과 니켈 카드뮴을 모두 시험했고 1899년 니켈 카드뮴 관련 스웨덴 특허를 취득합니다. 현대의 배터리 역사 문헌에서도 1899년을 니켈 카드뮴 배터리 탄생 시점으로 보고 있죠. 철은 값싸지만 충전 효율과 수소 발생 문제가 있었고 융네르는 카드뮴 쪽이 기술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토마스 에디슨이 등장합니다. 에디슨은 당시 전기 자동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전기차가 사용하는 납산전지 역시 무겁고 충전이 느리고 산성 전해질을 사용하며 내구성도 부족하다는 것이었기에 에디슨도 알칼리성 축전지를 개발하기 시작하며 니켈 철 알칼리 전지를 특허함으로 두 사람의 특허가 충돌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둘의 체급 차이가 엄청났다는 것이죠. 융네르는 스웨덴의 젊은 발명가였고 1900년 자신의 회사 아쿠뮬라토르 악티에볼라게트 융네를 세운 상태였습니다. 반면 에디슨은 이미 세계적인 발명가이자 거대한 연구, 사업 조직과 법률 자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루트거스의 토마스 A. 에디슨 페이퍼에는 상당히 인상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03년 12월 10일 에디슨이 미국 대통령 테오두어 루즈벨트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미국 특허청이 어느 쪽 특허가 우선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융네르의 해당 특허는 무효로 선언되죠. 분쟁은 융네르의 사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융네르의 전기화학 사업은 재편되어야 했고 1904년에는 새로운 회사로 바뀌며 융네르 자신도 경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카드뮴은 낮은 녹는점을 이용한 합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스무트는 약 271도, 납은 327도, 주석 232도, 카드뮴은 321도에서 녹습니다. 각각의 녹는 점은 이미 금속임에도 그리 높지 않지만 특정 비율로 섞으면 고작 70도 이하에서 녹는 우즈메탈이 됩니다. 참고로 우즈메탈의 우드는 나무가 아니라 미국의 치과의사이자 발명가 바나바스 우드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19세기 중반 치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융점 금속 합금을 연구했고 1860년 관련 특허를 취득합니다. 우드가 개발한 대표적인 조성은 대략 비스무트 50%, 납 27%, 주석 13%, 카드뮴 10%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녹여 성형할 수 있어 초기에는 치과용으로 연구됐지만 이후 화재 안전장치에 더 유용해졌습니다.
평소에는 금속이 밸브나 스프링을 붙잡고 있다. 화재로 온도가 올라가면 녹아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금속 합금 하나가 온도 센서와 스위치를 동시에 하는 셈이죠. 최근에는 카드뮴이 새로운 결합의 이름에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스포디움 본딩입니다. 스포디움 본드는 12족 원소인 아연, 카드뮴, 수은이 전자가 풍부한 질소, 산소, 황, 할라이드 또는 파이 시스템과 만드는 방향성 있는 비공유 상호작용을 뜻합니다. 자연에 없던 새로운 힘이 발견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래전 결정 구조에서 보이던 징크 나이트로젠이나 카드뮴 설파이드, 머큐리 옥사이드 같은 짧은 접촉 가운데 일부를 독립적인 비공유성 상호작용 모티프로 정리한 것입니다. 스포디움이라는 단어는 중세의 재나 불순물이 뒤섞인 아연 산화물 계열 물질을 가리키던 역사적 용어에서 가져왔습니다. 12족 원소들에게는 할로젠이나 칼코젠, 닉토젠처럼 널리 쓰이던 족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스포디움 본딩의 핵심은 시그마 홀입니다. 금속 중심의 전자 밀도가 완전히 구형으로 균일하지 않아 특정 방향에 상대적으로 양전기적인 영역이 생기고 전자 도너가 그 방향을 따라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배위결합과 스포디움 본드는 어디에서 나뉠까요? 단순히 거리가 짧으면 배위결합, 길면 스포디움 본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오비탈 인터랙션의 성격입니다. 일반적인 배위결합에서는 루이스 베이스의 비공유 전자쌍이 금속 중심의 적절한 결합성 억셉터 오비탈로 전자 공유됩니다. 반면 스포디움 본드에서는 이미 리간드와 결합한 12족 금속 중심을 향해 접근한 도너가 스포디움 리간드 결합의 반결합 오비탈, 예를 들면 시그마 스타 성분과 상호작용하는 형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배위수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전자 구조적 상호작용입니다. 이 때문에 스포디움 본드를 판별할 때는 거리 하나가 아니라 전하 분포, 궤도 상호작용, 에너지 분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스포디움 본드가 인공적인 결정 속에서만 보이는 현상이라면 흥미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테트라헤드랄 징크 바인딩 사이트 주변에서도 스포디움 본드 후보가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생체 분자가 이미 스포디움 본드를 사용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연이 이미 시스테인, 히스티딘, 옥시젠 도너 4개와 정상적으로 배위되어 있다고 해도 그 주변에 다른 산소, 질소, 황 등이 시그마 홀 방향으로 접근해 2차적인 징크 도너 인터랙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도 이런 접촉이 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아연이 4개 리간드와 결합해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만든다 해서 그림이 끝납니다. 하지만 실제 단백질에서는 첫 번째 코디네이션 스피어가 완성된 후에도 약한 상호작용이 계속 구조와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뮴을 포함한 12족 화학이 공유결합이나 배위결합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카드뮴 화합물 중에는 더 기묘한 물성도 있습니다. 카드뮴 사이아나이드는 단순한 염이 아니라 사이아나이드 이온이 카드뮴을 연결하는 3차원 코디네이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보통 고체는 가열하면 원자 진동이 커져 부피가 늘어나지만 이 물질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수축하는 네거티브 서멀 익스펜션을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스트론튬 등 다른 원소 화합물에서도 간혹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 현상을 X선 회절로 정확히 측정하던 중 더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측정에 사용하는 X선 자체가 카드뮴 사이아나이드의 격자를 추가로 수축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네거티브 엑스레이 익스펜션이라 정의했습니다. 단순한 가열 효과라면 비교 물질에서도 비슷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약 100켈빈의 저온에서 만들어진 낮은 대칭성 상해 X선을 계속 조사하자 온도는 그대로인데 다시 큐빅 페이스 쪽으로 상전이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압력이나 온도 때문이 아닌 단순한 측정 도구인 X선을 통해 광학적인 물질의 상전이가 나타난 것이죠. 빛이 물질을 수축시키거나 상전이를 일으킨다는 기묘한 현상이 카드뮴을 매개체로 세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조금 더 기묘한 카드뮴 이야기를 몇 가지만 더 꺼내본다면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을 생명체가 오히려 태양전지처럼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무렐라 테르모아세티카라는 박테리아에 카드뮴과 황을 공급하면 세포 표면에 카드뮴 설파이드 반도체 나노 입자가 형성됩니다. 원래는 독성 금속을 처리하기 위한 방어 반응에서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박테리아가 작은 태양광 패널을 몸에 두른 모습이 됩니다. 카드뮴 설파이드가 빛을 흡수해 전자를 만들고
이 전자가 세포의 대사계로 전달되면 박테리아는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 아세트산을 생산합니다. 아세트산은 다시 연료, 의약품, 바이오 플라스틱 등 여러 화학 제품의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기 반도체의 높은 광흡수 능력과 생명체의 효소 반응을 결합한 바이오 하이브리드 포토신서시스입니다. 우리에게는 독인 카드뮴이 미생물의 표면에서는 빛을 받아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재료가 됩니다. 미생물이 죽게 되면 카드뮴은 주위 미생물에게 재사용되니 반영구적인 독성 원소 제거와 더불어 생화학 반응을 인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접근법과 대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카드뮴에 대한 가장 놀라운 생물학적 반전입니다. 바닷물에서 카드뮴은 일반적으로 독성 중금속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해양에서 카드뮴 농도를 깊이에 따라 측정하면 단순한 오염물질보다 세포막과 DNA 등을 구성하기에 가장 필수적인 생명의 요소로 여겨지는 인산이온과 같은 영양염과 비슷한 분포를 보입니다. 실제 생물의 이용으로 인해 생명체에게 중요한 인산이온 그리고 아연은 표층에서는 농도가 낮게 줄어들고 깊은 곳에서 사멸한 생명체에서 녹아나와 증가하는 등의 분포인데 규조류 탈라스 COC라 바이스플로기는 아연이 부족한 환경에서 소량의 카드뮴을 주면 오히려 성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탄산 무수화 효소입니다. 탄산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얻어 광합성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 생명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은 요소인데 보통 이 효소의 활성 중심에는 아연이 들어가지만 표층 바다처럼 이용 가능한 아연이 극도로 부족하면 카드뮴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진화한 생명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의 효소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금속을 갈아 끼우는 금속 교환성 효소인 셈입니다. 독성 원소 카드뮴이 바다의 탄소 순환과 연결되는 순간이죠.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카드뮴을 단순히 없애야 할 독성 중금속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집니다. 카드뮴은 분명 인체에 축적되고 신장과 뼈를 손상시키며 아연과 칼슘의 생물학을 교란하는 위험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생활 제품에서의 사용은 크게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화학적 성질은 다른 환경에서는 아주 유용합니다. 카드뮴 설파이드와 카드뮴 텔루라이드는 빛을 흡수하는 반도체가 되고 특정 동위원소는 X선원이나 중성자 흡수제가 되며 합금에서는 낮은 융점을 만들고 생명체는 카드뮴을 포획하거나 심지어 효소와 광합성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소에 선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학적 형태로 얼마나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카드뮴은 그 사실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원소 가운데 하나입니다.